북한도 핵무기를 가졌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도 그래서 어느 대통령 한 분은 한국이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아간파천 당시 고정의 생각이 이것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조선이 일본을 버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은 최소한 한반도로 하는 영내에서는 로컬 레벨에서는 러시아가 우세할 것으로 유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당시 상황을 검토해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종의 태도 변화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단기간 어느 정도 효과는 내었지만은 한반도의 상황은 곧바로 이전 상태로 스테이트스코 안테로 되돌아갔을 뿐입니다. 물론 청일전쟁 그와 같이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가 일본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동맹국을 바꾼다거나 이와 유사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열강들은 동아시아 정치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곧바로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반면에 동맹국 없이 동북아 국제정치의 고하로 전락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국제정치에서 everybody is a friend, is nobody is a friend라고 합니다. 평화시에는 전부 다 모두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도 위기 때에는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국가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얻었던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은 삼국 간섭이라고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이 들어올 때 영국이나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만도 영국과 미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도 동맹국이 필요하다고 맺은 것이 추구한 것이 바로 영일동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일동맹은 19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됩니다. 또 1913년경이 되면은 영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충돌하기 시작해서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동맹은 결국 일본의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일본이 동맹을 가졌을 때는 번성하게 나아갔지만 또 동맹이 없었을 때는 곧바로 비극을 맞았다. 즉 청일전쟁 이후나 1922년 이후 태평양 전쟁이 이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간파천이 러시아에게 준 교훈이라고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세기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도 물론입니다. 러시아를 배제한 채 러시아의 이해와 관련되는 합의는 러시아가 한번 힘만 쓰면 그대로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없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1920년대 동아시아에서는 워싱턴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러시아가 곧바로 레닌의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롤백하고 이름으로써 이 워싱턴 체제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유야무야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전에 2차 대전 당시 마지막 순간까지 러시아가 참전하지 않았어도 4대국 신탁 통치의 일원으로 이미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팽창적으로 나아가면은 주변 열강들의 단합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러시아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쪽이니까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말기 중국을 보면은 당시는 물론 국민당 정부였습니다만도 미국을 앞세워서 소위 ABCD 연합으로 러시아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아메리카, 브리튼, 차이나 앤드 다치까지 포함해가지고 결국 이것은 성사가 되지 못한 정책입니다만 유럽에서는 잘 아시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갈등과 경쟁은 19세기 말과 오늘을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또 주변에서 팽창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겉으로는 모두 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서 열강들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열강들은 불확실한 통일 한국이라는 미래보다는 확실한 분단 한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것은 열강들의 본래적인 DNA와 같은 겁니다. 어떤 변화보다도. 그리고 그렇지만은 또 분단된 두 개의 한국의 능력은 과거와는 다르다. 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이 한국이 열강들의 정책을 변화시킬 능력에는 제한이 있지만은도 최소한도 남북한 양국이 열강들의 정책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 지향하고 방해할 수 있는 능력, 우리식으로 말해서는 몽리를 부릴 수 있는 능력, 영어로서는 복, 피차복그라고 하는 그 복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동아시아로 넓혀보면은 지금 모든 국가들이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만은도 내용적으로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국가들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현상 타파적인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미국만이 공동접근 방식으로 현상 유지를 원하는 세력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차 대전 직후 이 한 외교 문서에 의하면은 러시아는 르네상스 인 더 파리스트, 극동에서의 르네상스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분쟁, 또 소련의 해체로 인해서 오랜 침묵의 시간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스탈린이 얄타 회담에서 말하는 정당한 권익, legitimate right라고 하는 것과 legitimate interest, 혹은 극동 안보 체제의 개념, 한국을 포함한 이것을 포기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한 자세, 로우 프로파일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고, 또 그런 능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할 태세를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쓴 것은 이건 마치 유럽에 있어서 위기의 20년대 20 years of crisis라고 하는 H카의 그 책이 말하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만도 이 같은 평화 체제 메커니즘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히틀러와 같은 세력이 등장하면 언제든지 너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유럽의 그 위기의 20년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냐, 그런 무리에서 긴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